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의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뉴스페이스 우주경제 시대에서 발사체 자립과 그 제주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국의 기술 장벽을 높이는 추세에 따라 우주 발사 시장의 제한, 그리고 원부자재 공급망 변화 등 기존과는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 함께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우주기술 독립을 위해 독자 기술의 발사체를 연구해왔고, 최근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그리고 국내 민간 기업의 시험 발사 등 국내에서도 우주 발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우주 경제 및 기술 개발 트렌드에 맞춰 국내 민간 우주 허브를 꿈꾸는 제주의 역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성현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이십니다. 서성현 대표님은 카이스트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가스터빈 엔진 연소 불안정에 관한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귀국해서 현대자동차 파워트레인 연구소에서 가솔린 엔진을 개발을 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연소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터보펌프 방식의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연소기 핵심인 분사기를 개발을 했고요. 터보펌프 구동을 위한 가스 발생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맡아서 총괄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립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점화장치 쪽 분야를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올해 3월부터는 우리나라 민간에서 처음으로 액체 로켓 엔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진취적인 기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각자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는 박재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님이십니다. 박재필 대표님은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로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나사 연세대 분리형 우주만원경 기술 검증 임무 카니발 X 팀장을 역임하셨고,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시즌 8 TV CF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분들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첫 번째 토론자는 이금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이금호 박사님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박사, 석사 그리고 박사 후 과정까지를 다 마친 후에 2008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의 사업을 수행을 하셨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3년에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30톤급 엔진, 그리고 75톤급 지상용 고공용 엔진, 7톤급 엔진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셨고요. 소재와 공정 개발을 주로 담당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뉴스페이스 기업인 런처사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 동안 업무를 수행을 하셨고요. 10톤급 다단 엔진과 오비터 탱크 및 엔진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으로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 최대 추력을 갖는 3D 프린팅 엔진 연소기를 개발하여 시험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는 이준기 BSK 인베스트먼트 이사님이십니다. 이준기 이사님은 대우증권, 현 미래에셋증권에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로 7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산업재, 소비재 섹터의 주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후 프랍테크 스타트업인 직방으로 이직하셔서 사업전략팀장으로서 2년간 기존 주력 사업의 매출 신장과 신산업 개발 등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산업,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인더스트리에서의 사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 투자 캐피탈에서 심사역으로 5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로 IT 서비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비재, 컨텐츠 산업의 혁신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총 18개의 벤처 기업에 약 34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김기용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과장님이십니다. 김기용 과장님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디지털기술부 빅데이터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ICT 융합 담당관, 빅데이터 팀장 및 디지털 융합과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미래모빌리티 과장으로서 제주도 내 우주산업, 그리고 UAM, 자율주행 등의 미래모빌리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서성현 대표님께서 국내 민간 액체 로켓 우주 발사체와 민간 기업 국내 발사 여건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제주도청에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성현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입니다. 지금 제목을 Sustainable Access to Earth Orbit and Beyond라고 적었는데 것은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인데 제주 포럼의 평화와 번영과 이 결을 같이 하는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가 꿈꾸는 비전과 제주의 비전이 얼마나 합치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형 우주 발사체, 지속 가능한 소형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고 그 발사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 창출한 서비스를 통해서 미래에는 그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 따라서 브랜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에서 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런치 센터에서 발사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2021년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12월 말에 그 제주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는 액체 로켓 엔진을 활용한 모형 과학 로켓이 되겠습니다. 과연 인공위성체를 갖다가 우주 궤도까지는 올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기술을 갖다가 한번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종합해서 실제 수행을 해보는 데까지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사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이 우주 발사체가 지속 가능이 되기 위해서는 재사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으로는 재사용 발사체를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구 궤도 500km, 지구 태양 동기 궤도 500km까지 150kg의 페일로드, 그러니까 인공위성체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액체 추진제를 사용합니다. 액체 추진제는 우선 액체 산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액체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제 탄화수소 연료 중에 가장 단순한 연료인데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액체 메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바이오 메탄을 활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이제 2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단에서 1단이 분리가 되게 되면 1단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우주 발사체는 거의 대부분이 1단을 2단을 발사를 하고 나면 다시 그냥 바다에 빠지거나 이제 지구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발사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자세 제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1단을 회수하는 거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기술 분야인데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 발사체는 아무래도 중력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돼서 복합재, 가벼우면서 이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복합재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탄을 활용한 액체 로켓 엔진. 그리고 결국에는 자세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제상 발사체를 구현하기 위한 자세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복합제 상단 엔진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복합제가 실제로는 이제 극저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하 마이너스 183도 정도의 아주 낮은 온도입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복합제가 그 잘 깨지는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에도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압력도 높고 온도도 낮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견딜 수 있는 복합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만든 복합제가 높은 압력에서도 견디는지 실제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엔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주 발사체에서도 핵심이 되는, 결국에는 이게 우주 발사체가 전략 기술이 되는 이유도 이 엔진 기술이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을 서로 국가 간에 뭐 주거나 받거나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원이라는 액체 메탄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블루원의 많은 그 핵심 부품들을 갖다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완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2021년 9월 달에도 2022년 7월 달에도 2022년 작년 10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시험을 해왔고요. 설계 개선을 해왔고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많은 모양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발사체가 날아가는데 이제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그 추진력을 발생하는 그 추진력의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이걸 스러스트 벡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날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회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자세 제어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사뿐하게 가라앉게 해야 되는데 내려앉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세 제어를 위한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저희가 허버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실제 수평 이동도 하고 위아래로 상하로 좌우로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연필을 갖다가 밑에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놀이 해보셨겠지만 자세를 제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를 제어해가지고 다시 내려앉도록 원하는 위치에 내려앉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돌렸으니까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기술 개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최소한 그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빠르게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기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 모양을 실제 로켓 그 형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저희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 회사와 제주가 비전을 공유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발사 BW 0.1이라고 하는 작지만 그 기본적으로 액체 로켓 엔진을 갖다가 적용한 민간 발사체를 제주 서해안에서 제주 서해에서 발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사를 위해서는 한 2km의 어떤 안전 반경을 필요로 하고요. 이때도 제주도청과 유관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발사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발사를 위해서는 좀 더 안전거리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활용해 가지고 바지선 위에 여러 가지 그 실제 발사에 필요한 컴플렉스를 올리고 그 바지선을 그 해안가에서 떨어져서 그 안전거리가 확보된 데까지 떨어져서 위치를 시키고 거기 위해서 이제 발사를 하는, 그래서 그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지선을 지금 건조 중에 있고 거의 건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컴플렉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에서 저희가 발사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 시뮬레이션을 보면 일단은 이제 필리핀 EEZ에서 이제 회수가 되게 되고요. 2단은 이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의 비전과 저희 회사의 비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발사 방위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궤적 설계도 용이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페리지가 민간 우주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지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과 저희 컨트롤 센터, 이제 미션 컨트롤 센터 간에 이제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제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향후 경쟁력 강화는 저희가 생각하는 강화는 연구개발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있겠지만 친환경 궁극적으로는 액체 메탄도 이제 바이오 메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넷제로도 실현할 수 있지만 뭐 수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향후에는 멀리 바라봤을 때는 수소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주 궤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한 번, 뭐 두 번 단발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저희 뭐 최근에 어떤 교수님과 말씀 중에 우리가 버스가 필요하다, 셔틀이 필요하다, 우주까지 가는 셔틀이 필요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람, 이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물체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그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접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소형 발사체의 장점인 빠른 대응, 그리고 발사를 자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점, 장점을 활용하면 좀 더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보셨던 동영상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 발사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발사체에 대한 어떤 개발 현황과 그리고 향후 계획, 비전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박재필 대표님께서 초소형 위성산업 소개 및 국내 발사체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필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 회사는 50kg급 미만의 초소형 위성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위성 빅데이터들로부터 이제 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사체 자립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이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이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주도에서 발사체 자립을 한다면은 가장 많이 쓸 커스터머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산업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요. 약 이제 두 번의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고 총 누적 투자액 135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명 정도의 이제 석박사 인력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워낙 분야가 특이하다 보니까 좀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때 초소형 위성들 많이 발사됐었잖아요. 그래서 우주급 초소형 위성에 저희가 전에 이번 누리호에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전에 이제 한 14개 정도의 이제 우주급 초소형 위성에 참여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일단은 이제 그 경제권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묶이게 글로벌 경제권이 되면서 옛날에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동네 아니면은 뭐 우리 지역 정도만 정보를 얻었어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국가 단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주변 동향들 그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 동향들을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위성 체계 같은 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CCTV처럼 전 세계 주요 도시들 아니면은 좀 정보 가치가 높은 도시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인프라가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유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을 저궤도에 띄워가지고 이제 하나의 위성이 촬영을 했을 때 그 다음 또 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그 데이터가 이제 향후의 미래 데이터 시장에 굉장히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초소형 위성으로 구성된 이제 위성 군집 데이터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활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가 빠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런 우주 특히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한 데이터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환경 변화 그리고 기후 금융 쪽에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크레딧이라던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무역이 그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의 원가라던가 아니면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생산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때 위성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많은 인프라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항만물류 쪽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선박 운영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소형 위성이 가장 위성 어떤 산업에 갖는 큰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올해 10월에 첫 발사를 앞두고 있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렸었는데 제작을 하는 데는 이제 5명이서 하루에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성 대량 생산 시대가 굉장히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성을 발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로켓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위성은 지금 일단은 올해 10월에 지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의 스페이스X로 저희 이제 16류 위성인 옵저버 1 위성이 발사가 되고요. 똑같은 위성이 이제 내년 4월에 또 한 번 더 발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또 지금 본사가 이제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에 그 항만 미세먼지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산셋이라는 위성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완료를 했고요. 이게 발사가 이제 해외 발사차를 쓰다 보니까 미뤄져가지고 내년 말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작이 끝났고 저희가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가 다 끝난 위성 중에 하나가 또 오라클이라는 이런 그 대기에
온실가스나 아니면은 오염원들, 화재들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계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제작이 들어가서 2025년 말에 이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3년 안에 4번의 발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앞에 2개는 발사가 앞에 3개는 발사가 정해졌고 나머지 마지막은 지금 이제 발사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일단은 정보 자산을 얻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옵저버 1 같은 경우에는 1.5m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쓰게 되면 0.5m까지 이제 소형 웬만한 이제 100kg급 이상의 소형 위성급의 해상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식생 모니터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드는 건 다 만들었고요. 이제 7월에 이제 베를린으로 배송을 해서 10월에 발사 반덴버그로 넘어가서 이제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부산셋 같은 경우에는 다누리호에 들어갔던 그 폴라리제이션 카메라를 천문연구원에서 초소형 위성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요거 탑재를 한 위성이고 요건 이제 크긴 한 에어후라이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 다 만들었고 이게 저희가 사실은 나사 랭리 센터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랭리 센터로 배송을 갔다가 이제 데이터 공유를 하게 되고 발사는 또 이제 랭리 측에서 이제 해주시는 걸로 이제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스틸컷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런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계속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조립하는 영상 보셨던 것처럼 16류 이제 한 전자레인지 정도 되는 크기의 위성들을 계속 가지고 앞에 임무에 따라서 계속 탑재체만 바꾸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목표하는 건 5년 안에 이제 100개 쏘는 거고요. 5년 안에 100개를 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런 동아시아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에다가 이제 한 1000개 정도의 위성을 가지고 주요 도시들을 진짜 심리스하게 CCTV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얻는 것이 저희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위성 배송 과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위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펠리컨 박스에 넣어가지고 또 배송지까지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간 다음에 이제 무진동 박스에 넣어가지고 항공 배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초소형 위성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초소형 위성 배달하는 과정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거쳐가지고 항공편을 통해서 이제 간 다음에 이건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발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발사장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사장치 결합을 할 때 위성의 컨디션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간에 뭐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으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거기서 바로 또 팝업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다 가지고 해외를 또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었었고요. 거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결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위성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충전도 다시 하게 되고요. 에너지 충전도 다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필요한 작업들 그다음에 외부와 외관의 인스펙션 체크도 하고요. 저게 지금 왼쪽 하단부에 보시는 게 이제 발사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사관에 넣어가지고 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밑에서 스프링이 밀어주면서 이제 발사 궤도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 발사 업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 이 발사관 자체를 로켓에다가 붙이거든요. 로켓에다 붙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위성을 했었을 때는 저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했었었고 네덜란드에서 저 발사관 통째로 지금 인도로 가져가가지고 인도에서 PSLV에다가 넣어가지고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발사가 되는데 7월에까지 베를린에 가가지고 위성을 결합을 하고 다시 저거를 10월 달에 반덴버그까지 가져가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발사체가 굉장히 저희 같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개발 측면이라던가 여러 이제 저희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어리티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민간 주도의 위성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사체는 이제 국가 주도의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사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그 위성 국가 수요 위성이 가장 먼저 순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제 원하는 서비스들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많은 케이스가 날짜가 밀려가지고 조금 계속 이제 뭐 어떤 후속 투자라던가 아니면 결과물을 내야 되거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발사체가 시장이 안정되고 이제 그걸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전체 이제 위성 영상 서비스 시장 그리고 위성 개발 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성의 수명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위성을 개발한 데에서 배송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해외 발사체를 써가지고 좀 이런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위성에 특히 초기에 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지금 초소형 위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명 위에 올라가서 임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 때문에 겪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라거나 임무 성공률들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초소형 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나라 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위성들, 그리고 뭐 위성의 활용 사례, 개발 사례부터 해가지고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형 발사체의 개발의 필요성까지도 같이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자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호 책임연구원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연구원의 이금호입니다. 저는 이제 누리호 발사체의 이제 75톤 그리고 7톤 엔진을 특별히 이제 소재 공정들 개발하는데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됐죠. 예. 지난주에 발사가 잘 안 됐으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잘 발사가 되어서 차분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쪽은 실제로 실패랑 성공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실패하면 또 영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사실 제주도가 발사 위치로는 가장 최적 장소가 맞습니다. 25년 전에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우주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너무나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지금 나로우주센터는 거의 남쪽, 그러니까 북극을 해서 이제 한 170도 이렇게 하면 거의 남쪽으로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남쪽뿐만 아니라 남동쪽으로도 약간 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동쪽으로 발사를 하면 지구는 그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것처럼 이제 서쪽으로 이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발사를 하면 할수록 지구의 이제 속도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걸 델타 V라고 하는데요. 속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나로우주센터에서 개발하는 발사체보다 제주도에서 발사하는 발사체가 개발이 약간 더 쉽습니다. 약간이랑 한 10% 정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는 오키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발사를 했을 때 오키나와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거 기사를 보셨을 텐데, 오키나와를 피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발사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화된 발사체가 안 나오고 좀 다른 발사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 잘 알고 계실 텐데,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해서 재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1단 동체가 바로 오키나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단 동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오키나와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2단형 발사체의 경우에는요. 예, 누리호 같은 경우는 3단형 발사체이기 때문에 3단형을 이제 그 나로 우주센터 밑에 한 300에서 500km 사이에서 이제 1단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어링, 그 다음에 2단 이런 거를 이제 1,400km 넘겨서 오키나와를 피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사체의 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사체를 최적화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민간 발사체 발사장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로켓랩만 보더라도 그 뉴질랜드에서 발사를 하는데요. 뉴질랜드에 이제 남섬이 있고 북섬이 있는데 북섬의 마이아 쪽에서 이제 발사를 합니다. 네, 남쪽으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기사 최근 한 2, 3년 전 기사였죠. 이제 로켓랩이 한참 이제 마이아 쪽에서 쏘고 있을 때 뉴질랜드 경제부 장관이 우리 우주 경제가 거의 한 2조 정도 수준까지 이제 육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선 발사체가 없었고 로켓랩의 일렉톤이라는 발사체도 굉장히 작은 발사체였거든요. 근데 그런 발사체를 쏘기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우주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소형 발사체 시장이 작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쏘는 거는 미국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요. 뉴스페이스 클러스터 아주 남캘리포니아 지역,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페이스 센터를 하는 이제 중부 쪽에 있는 미시시피강 쪽에 있는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의 다양한 발사체에 대한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버럴 지역에 있는 플로리다 스페이스 코스트 지역, 이 세 가지로 이제 해서 클러스터를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께서 이제 이쪽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플로리다의 스페이스 코스트 지역처럼 사실 플로리다 지역에 이제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도 있고, 시월드도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고, 그런 관광 산업과 조화롭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주 산업과 관광 산업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간 우주 발사장이 이제 제주에 많이 형성이 되고, 사실 이제 제주에도 사실 땅이 많지는 않고 여러 발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참 넉넉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페리지에서 해상 발사를 이제 해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진 연안에서 이제 발사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더 남쪽으로 사실 마라도가 제일 좋은 지역이긴 한데 발사하기에 더 남쪽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러한 좋은 또 환경에서 또 많은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주도의 여러 플랜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호 책임연구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금호 박사님께서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 우주 클러스터의 정책과 그리고 우주 발사체의 발사장 등과 관련된 제주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어떤 제주의 강점, 장점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준기 이사님의 발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SK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기입니다. 뭐 지금까지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우주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좀 우주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주산업을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벤처 캐피탈은 그 모험 자본입니다. 그래서 높은 리스크를 지닌 초기 기업을 빨리 발굴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높은 수익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차세대의 성장성과 혁신성이 기대되는 다양한 산업들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2010년대 그 모바일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발전을 했었던 IT 산업,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뭐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이런 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온 섹터인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그 우주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고요. 이거를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우주 산업 자체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주 산업 전반에서 이제 다양한 우호적인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빠르게 성장할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수의 정부의 연구 과제가 나온다든지, 이제 투자금이 몰린다든지, 아니면 뭐 규제 혁신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지자체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도한테 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주 산업이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민간 주도 차원에서는 아직은 상당히 초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해외 쪽에서의 선두 국가라든지 선두 기업과의 격차가 좀 아직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성공적으로 계속 발사가 되고 있고, 뭐 여기에 많은 민간 기술이 활용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국가 주도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한계가 없지는 않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는 점은, 이제 국내에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우주 개발 주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체 기술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 이 국내 쪽에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의 수요만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파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생태계 조성 관점입니다. 이 어떤 산업이든 간에 산업 성장을 위해서 그 초기에 밸류체인 투자를 통한 생태계 조성이 선행이 되어 왔고요. 이는 우주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초기에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이 벤처 투자 캐피탈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태계 조성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주 발사체 업체에 저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우주 발사체 업체에 투자한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발사체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그 교통을 담당하는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이 좋아지면은, 즉 발사체가 개발이 되어서 우주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은 지구와 우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연관 우주 산업 영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게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주 기술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호나 이런 다양한 국가 주도 발사체에 뭐 30만 개, 40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경이롭게 느껴지고, 어떤 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가장 끝판왕 기술, 가장 고급 기술들이 우주 산업에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관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극저온 연료 탱크 제작 기술,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뭐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수소 산업에서 이 수소 저장 장치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페리지가 개발하고 있는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은 발사체뿐만 아니라 그 미래형 모빌리티, 우리가 이제 UAM이라고 부르는 도시명 모빌리티 쪽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우주 산업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국가 산업, 제조업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무조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도 이제 사실 우주 발사체를 제외하고 다양한 우주 영역에 이제 투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위성 제조 업체도 있을 거고요, 뭐 지상국 업체도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그럴 기회는 조금 더 많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좀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제주도 가 꼭 우주 산업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기 기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로는 뭐 어떤 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제 동반 성장, 당방 산업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김기용 미래 모빌리티 과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과장 김기용입니다.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세션이 구성이 됐고 여기서 마지막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좌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자분들과 토론하신 분들 멀리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의견과 말씀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좀 딱딱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요. 제한 시간이 앞에 글자가 크게 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꼭 맞추라는 것 같은데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쨌든 우주 산업 관련해서 제주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여기에서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자분들이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는 산업 구조가요, 다 아시다시피 관광 산업이 76% 이상인,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과 건설 이런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아시다시피 1,500만 명이 방문하는 국제 관광 도시죠. 여기에 산업을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주도청 자체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던 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 산업을 조금이라도 기존의 산업들과 연결시키거나 새로운 산업으로서 새롭게 어떤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그전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 제주에서 어떤 공장을 짓거나 제조를 해야 되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인프라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우주는 최첨단 산업으로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영역의 산업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주 산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미션 8기에서. 그렇지만 저희는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사례로서 아까 페리지 대표님께서 발표는 해주셨겠지만 21년 그렇죠. 12월 29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도청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순수 자기 기술로 개발한 이제 로켓을 날리고 싶다라고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주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없었고 저도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이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실제 실험을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 해보자라고 해서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용술이라고 하는 위치를 확정을 했고 그리고 이걸 한번 연습 발사지만 영상에서 보신 사전 연습 발사가 몇 번이 더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항공청이니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해병 구여단이 있는데 거기 협조니 해서 많은 기관들에 대한 협조 요청 그리고 발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통 통제라든가 해양 통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겨내면서 그때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굉장히 뿌듯한 건 그때 그 이후에 페리지가 그때 당시에 직원이 한 6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60명 이상
성장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리고 더 좋은 모델을 최신 모델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다는 데에서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주 산업에 대한 비전을 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주제인 발사체도 있지만요. 이 발사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성 제조 그리고 위성에서 나온 영상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특성화된 산업이죠. 관광과 연계된 우주 체험 관광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국입니다. 이 해당 미션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발사체와 연결이 돼서 거기서 태워지는 위성이 수집하는 영상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 영상을 받아들이는 지상국 그죠?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광 산업 이것들에 대한 구조를 제주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와 회의를 했었고요. 이 최적의 발사 장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한국현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하셨겠지만 이 고흥과 지금 비교가 계속 고흥하고 제주가 되는데요. 이 발사 고각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그렇게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제주도가 고흥보다 고각 자체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공공에서의 어떤 재원 투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아닙니다.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주에서 하게 함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의 제주에 우리 인재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죠? 거기서 나오는 잉여 창출들이 수익들이 제주에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우리 민간 우주 산업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많긴 합니다만 그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저희가 발표한 비전에서 아까 나라에서 발표하셨죠. 제주에 정착화된 민간 우주 발사장이 있다면 이제 벨기에나 브라질 안 가셔도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일단 전파에 대한 청정 전파 지역이라는 것도 입증이 되어 있는 게 국가위성센터부터 전파 연구소 같은 것들이 이미 제주에 다 와 있고 지상국을 운영하는 기업도 이미 제주에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민간에 직접적인 재원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들이 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 행정에서 얼마큼 잘 뒷받침해줘서 커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에 대한 투자죠. 빨리 성장하고 크고 인재를 육성하는 게 그죠? 이런 큰 그림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클러스터 지정을 3군데를 했습니다. 대전은 이제 R&D, 이제 민간 발사는 고흥으로 지정을 했고 위성체 제조에 관해서는 경남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걸 뚝뚝 끊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가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우주산업 융합 클러스터라는 차원에서 제주가 향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제주의 역할과 그리고 제주의 강점, 현황 등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발사, 위성, 관광 이렇게 3가지를 엮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참 참신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에게는 한 20여 분 정도, 10 정도 저희 이제 그 질의응답 혹은 토론을 더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저희 쪽 패널 쪽에서 먼저 어떤 질의응답이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바꿔서 한번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우리 플로어 쪽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외교원 출신인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주 항공 산업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기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발사체나 발사 서비스는 우주 산업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우주 산업이라는 부분이 대부분은 우주 활용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 스페이스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활용하는 부분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상 활용이라든지 또는 GPS 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지금 GPS를 가지고 있죠. 자기 핸드폰에. 이게 우주 산업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모든 자동차에 GPS가 들어가 있고 모든 핸드폰에 GP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하는 순간 이제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쓰는 우주 산업일 수도 있고요. 사실 우주 산업을 범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큰 우주 산업에서 발사체나 이제 이런 위성 제작은 한 10% 정도, 이 정도밖에 포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로 많은 그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진 않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체적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론치 베이클, 그러니까 발사체 그리고 위성,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주에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작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션은 작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 그리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위성,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 이게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다른 용도로 이제 생성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파급 효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주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주 산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두 대표님들 더 보완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이국무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키워드가 제 귀에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인프라다. 인프라. 사실 우주 산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딱 찍어서 이건 누가 봐도 우주야. 발사체, 인공위성. 사실 그게 이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5%밖에 안 되니까 우주 산업 5%밖에 안 되는데 뭐 크다 그러지? 그런데 또 우리 이준기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30만 40만 개의 그 많은 수의 부품이 들어가 가지고 최첨단 산업으로 모든 것들이 실제 기술에서의 어떤 가장 최전선에 선 기술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만든 어떤 과학 기술의 결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혀를 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 딱 우주라는 그 키워드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밑바닥에 저변에 깔고 있는 관련된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갖다가 누가 정의를 하자, 야 우주 산업이 얼마 정도 규모냐라고 말할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주 산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발사체 입장에서 우리 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 위성 쪽, 우주 활용 쪽 측면에서도 또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주 산업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주 산업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나 국민들이 나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뭐 어떤 일부의 과학자들이 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는 소위 말해서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우주의 이제 경제성하고 상업성을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이제 기술을 넘어서 우주 경제 아니면은 우주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시인데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주식 앱 하시잖아요. 거기 그 주식 앱에 이제 각 나라의
그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랑 아니면 업체들 그리고 원자재들 이런 것들 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또 빵 드시잖아요. 빵에 그 곡물 가격,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5대 작물 중에 밀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95% 해외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모니터링을 해야 이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피 회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환경이 메가 트렌드고 넷제로를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달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환경 마케팅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아그로포레스트리 같은 그런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고, 그런 데에서의 어떤 효과들을 수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커피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위성을 타고 아니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가는 것만이 우주 산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우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아니면 인프라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됨으로써 그런 어떤 데이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통신 인프라 부분들이 같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뭔가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산업인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에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연구원의 조남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페리지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흥에 그 뉴스페이스를 이제 시대를 맞이해서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발사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언론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사체 기업인데 지금 그 제주 쪽에서 자체 플랫폼을 제작까지 이제 거의 완성했다고 한 단계니까 의사결정을 이제 그런 민간 발사장 같은 것들이 건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쪽에 이제 해상 플랫폼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왠지 좀 비용적으로는 그 고흥 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감사드리고요. 정확히 보셨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은 사실은 조만간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많은 게 부족합니다. 시간, 돈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 한정된 시간과 돈, 비용,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사실 고민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투자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결국엔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제주가 또 많은 그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김기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폭적인 또 행정적 지원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원을 갖다가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제주에서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뭔가 스스로 이제 저희의 어떤 운명을 갖다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어떤 결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하나 샘플을 하나 드려보면요. 스페이스X 잘 아시죠? 예. 2006년도에 스페이스X가 첫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반덴버그 발사장에서 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델타4, 그 보잉 쪽 발사체죠. 그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니까 발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사대에 세워놓고 발사를 할 수 없으니까, 만약 여긴 첫 발사인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보잉 쪽에서 책임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단을 합니다. 그럼 다 치우고 하와이에 있는 이제 섬을 하나 임대를 내 가지고 그쪽에서 발사를 하자. 그래서 하와이로 모든 걸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팔콘1이라는 첫 발사체를 발사를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예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도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저희 서성현 대표님께서 타이밍과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거 민간 발사장을 하는 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네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 더 할 테니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쏩시다라는 사실은 의견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빨리 성장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투자 더 하고 빨리 짓고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저기 뒤쪽에 마이크 좀 가져다 주십시오. 네. 예, 제주 도민이고요. 제주 도청의 과장님이 이제 우주 산업이 친환경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께서는 로켓을 한번 발사하게 되면 2km의 반경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km의 반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단지 주위에 사람이 없어야만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상 발사를 하게 되면 환경적 이유가 다 없어지는지, 그래서 전부 어떤 문제점도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환경과 관련된 로켓을 쏘다 보면 이제 네. 그런 거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좀 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사할 때 2km 반경이라고 하는 영역은 환경적 이슈에 의한 2km보다는 소개의 영역입니다. 안전의 영역이고 최소한 이제 발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에 대비를 해서 발사장 주변에 2km를 소개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 제주의 육지부에서 쏘게 되면 이제 민간 이제 일반 주택에 계신 분들도 다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쏠 때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제 해상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바다로 나가서 소개를 하게 되면 뭐 주민들이 굳이 움직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2km의 소개는 안전 이슈에서 정해진 미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업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발사 21년도에 또 할 때도요. 그건 사전에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어촌계 협의를 통해서 발사 당일에 당연히 소개 영역에서 소개뿐만 아니라 그때는 발사가 이루어지는 그 각도와 방향까지도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촌계와 마을의 설득을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협의를 했었고 그 금지구역이라고 표현하기가 쉽게 금지구역의 어업 활동의 금지구역에 대한 통제 부분도 해경의 협조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어업 활동을 못 하시는 어촌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같이 통제 영역에서 활동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프로세스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사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보통은 다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른 또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아주 짧게 네. 답변 듣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하려면 저희도 말씀하셨던 우려를 갖다가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어떤 저희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제주도정과 기업에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은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그 아직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대책이 있는지 그거를 같이 말씀하셔야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주도청에서는 어민들은 그 발사를 하면은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한 번 발사도 아니고 여러 번 발사할 때마다 어민들은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생계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환경 문제도 지금 명확하게 대책이 없고 그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발사도 아니고 여러 번 발사할 경우에서도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가 2년 전에 1년 반이죠. 21년 12월 달에 발사할 때 말씀하셨던 문제점들과 그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했던 결과 주민들이나 어업 활동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분들의 수용성을 다 판단해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올해 말에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실제 발사를 할 건데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과 어촌계하고는 협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촘촘하게 이게 그 발사체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그죠? 발사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들은 당연히 사전에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환경 문제는 네. 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계속해서 더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네,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한 주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Daryl Koot. I'm with UPI. I'm curious about, well, Jeju, as you guys know, has done over the years, over the decades, trying to diversify its economy in many different ways. I'm curious about the potential of Jeju as a space hub. Mr. Kim was talking about the 76% of the economy here is tourism. How much can that percentage be part of the space industry? And I guess for the CEOs and those in the space industry, what do you hope Jeju will be for you and your company? 두 분 과장님 혹시 뭐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네 여기 저희 나라 대표님께서 먼저 좀 네 해주시죠. We hope that it is really hard to just one launch in another country like California or India or some other country because I saw before I saw in my presentation. So it is really directly depends on the feasibility. 네. 네. 네 한국말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통역이 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성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들고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이제 위성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서 있는 게 가장 저희가 바라는 바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병목 현상 위성 발사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발사 가격이고요. 그 발사 가격에서 좀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계획했던 100개 이상 정도의 그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발사된 위성이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바라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충분히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왜냐면은 여기가 스페이스 세그먼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라운드 세그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도 도와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그 동아시아나 아시아 쪽에 어떤 스페이스 허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비슷한 이제 나라 스페이스 박재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발사를 위한 이제 발사장, 결국에는 발사장과 그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인공위성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바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 그런 과정들이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인프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 진짜 비용을 많이 뭐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 갖다가 다 저희가 일정도 결정하고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비용과 시간과 전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뭐 할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산업 구조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제주 산업이 관광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 비중을 끌어내리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의 제주가 관광 산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주 산업하고 엮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제 없었던 산업군이라고 하는 우주 산업이라는 영역을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더 성장하게끔 나가는 것이 현재의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저희가 12시 10분까지가 이 세션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패널 분들 중에 혹시 마지막 한 말씀 혹시 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연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주로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제주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 제주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 보았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제주가 큰 역할을 하고 더욱 큰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페이스 우주 경제 시대의 발사체 자립과 제주의 역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